안녕하세요. 제가 부탁드린 대로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가슴으로 읽으셨나요? 그렇다면 어떠셨나요? 눈물과 먹먹함으로 읽다가 멈추길 수없이 했을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거나 감수성이 메말랐거나 아니면 둘 다 많이 부족하다 할 수 있죠. 전 지금도 올림픽 같은 시상식에서 애국가가 울리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극단주의에 빠져있는 줄도 모른 채 이런 저를 보며 소위 국뽕이라는 천박한 어휘로 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각이 있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맹목적인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함석헌이 가장 비판하는 태도가 바로 생각 없는 맹목적인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였죠.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주체성과 권리를 빼앗는 주된 근거라는 이유에서였는데 이것이 또한 신채호가 나라를 사랑하면서도 무정부주의를 피력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33회에서 충분히 살펴봤지만 역사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미적분을 꼭 알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과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꼭 알아야 할까요? 라는 두 질문에 관한 답은 다를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즉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건데 이유가 있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판단을 한다는 말이니 랑케보다는 카의 역사관이 그리고 요리사의 자격이 식품 자체가 아니라 요리에 있듯 역사가의 자격은 그 사료에 있지 않고 가치 판단에 있다는 말이나 반성의 목적은 가르침을 얻는 데 있고 가르침의 목적은 자기를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역사는 곧 민족의 자기교육이라는 함석헌의 정의가 지금의 우리에겐 조금 더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똑같은 역사적 사실을 눈앞에 놓고도 해석과 가치 판단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 어떤 해석을 했건 왜곡시키지만 않는다면 옳고 그른 해석은 없습니다. 좋고 나쁜 해석만이 있을 뿐이죠. 조금 더 많은 상황과 문맥을 참고할수록 조금 더 좋은 해석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죠. 34회 신채호의 생애 부분에서 그리고 33회 파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승만이 등장합니다. 그의 업적을 보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 칭송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이승만은 3.1운동 직전인 1919년 2월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한반도에 대한 유엔의 신탁 통치를 부탁했습니다. 같은 해 9월 여러 곳의 임시정부를 통합한 단일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자 신채호는 이완용은 그나마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나라를 되찾기도 전에 팔아먹은 놈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후 무정부주의자로 돌변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46년 6월 3일 전북 정읍에서 이승만은 남한에서만이라도 독립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분단 국가를 세우자는 건데 당시 국제 정세는 냉전 체제였던 데다가 그해 3월 20일에 열린 미소공동위원회마저 결렬되자 남북 단일 정부 수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상황을 주도해 나간 것일 수 있죠. 여하튼 2년 후 우리가 북한보다 약 50일 앞서 먼저 단독 정부를 수립한 건 사실이고요. 이 두 가지 상황까지 고려하면 그들의 주장처럼 마냥 이승만에게 위대함의 겉옷을 입히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삶과 역사에 관한 해석과 가치 판단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법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형법에서는 같은 살인 사건이라도 정말 죽이려 한 고의냐, 그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행위를 멈추지 않은 미필적 고의냐, 아니면 실수인 과실이냐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의도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삶과 역사에 관한 해석과 가치 판단에서는 의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의 방법이나 과정이 중요합니다. 3살짜리가 너무나 요리를 하고 싶다고 보채는 통에 아이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북돋워주고자 주방용 칼을 건네주는 것. 투병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다며 애원하는 중증 환자의 간곡한 부탁에 호흡기를 떼는 것. 슬픔과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는 친구가 안쓰러워 그에게 행복의 기쁨을 주고자 마약을 건네는 것. 특정 시험의 합격이 평생의 소원임에도 실력이 되지 않아 죽어버리겠다는 친구를 위해 대리시험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법적으로 처벌을 받든 받지 않든 대부분 사람은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할 겁니다. 비록 그 의도는 나무랄 데 없이 좋았다고 해도 말이죠. 이승만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데 그에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슬프기도 하고요. 다만 이승만이 섣부른 예단과 섣부른 말을 한 건 사실이고 그건 방법과 과정에서 잘못한 것이며 그것이 사소한 게 아니라 국가의 수립과 자결권과 직결되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그의 의도와 애국심과는 별개로 이승만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과 관련된 비난을 어떤 핑계나 변명 없이 감수해야 할 책임 역시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승만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그의 애국심과 그의 여러 업적은 어떤 핑계나 변명 없이 수용하고 칭찬해야 하고요. 본론으로 돌아가죠. 100여 년 전의 조선 상고사와 50여 년 전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둘 다 순 우리말을 최대한 사용하려 한 점, 그리고 우리말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용어 중에 순 우리말이 몇 개나 될까요? 한 손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50년 후엔 과연 한글이 살아있을까요? 알 순 없지만 수많은 외래어와 의성어에 붙은 조사로만, 종살이처럼 기생하는 서글픈 모습으로만 그 명맥을 유지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요약한 파일의 분량이 너무 많다고 욕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거기까지가 전부였으니까요. 함석헌의 이 책을 과연 역사책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놓고 역사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역사책은 어떠해야 하고 그 단 하나의 형태뿐인가 하는 개념 정의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내용에 있어서도 몇 가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은 옳습니다. 그러나 함석헌의 서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변변히 참고할 만한 책 한 권 없이 그 정도 분량의 글을 쓰면서 몇 가지 오류가 있다는 건 대단한 정확성을 반증하는 셈이죠. 눈물과 가슴으로 써서 주고 그래서 눈물과 가슴으로 받아 읽으면 충분한 글이기에 내용을 정리한다기보다는 함석헌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전반에 걸쳐 강조하는 부분을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 곳곳에서 보여주는 그의 깊은 통찰력을 한 번 더 되새겨 보겠습니다. 25회에서 칸트는 기존의 것을 진리로 떠받들 뿐 그 근거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우리에게 사페레 아우데, 즉 제발 생각 좀 하고 살라고 외쳤죠. 제가 가장 간절히 주장하는 바도 그렇고 함석헌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요, 이성을 통해 그 사실을 사겨서 살로 만드는 사색이라는 거죠. 그런 사색을 통해서라야 나오는 것이 논리로서 풀었다는 뜻의 이해이고요. 논리적인 생각 없이 외부에서 내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의 기분인 감흥이나 계속해서 새로운 우물은 파지 않은 채 기존에 고여 있어 썩은 물만 퍼마시려는 명상도 일시적인 변화는 줄 수 있지만 그것은 너무 허약하고 단기적입니다. 논리적이고 깊은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처하고 곧 잊어버리는 우리의 이런 면을 확대해서 일본이 만들어낸 말이 바로 한국인의 냄비근성이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반성할 점은 그것이 확대이긴 해도 거짓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함석헌도 효종 때의 의기 충천하는 듯하던 북벌 열정은 몇십 년이 못 가서 식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 열정이 감정에서 왔던 것이지 깊은 사색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죠. 사람의 가장 귀한 것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여러 특징 중 최우선을 항상 생각하는 능력으로 꼽는 거죠. 생각이란 순 우리말이지만 굳이 한자로 풀어보면 살아있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가장 건강할 때 오감도 가장 예민한 법이고 시체는 어떤 감각도 느끼지 못하죠.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그 결과 삶과 가능성과 자유와 꿈이 계속해서 축소되어 가도 여전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존재입니다. 되돌아보면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화를 입었는지 알 수 있는 법이거늘 되돌아보지 않아서 깨어있지 못해서 살아있지 못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같은 잘못을 수없이 되풀이하는 거죠. 제가 17에서 탄식했던 것처럼 지난 70년간의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20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제 곧 제21대 총선이 있지만 이번에야말로 뭔가 바뀔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과연 품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저를 가장 슬프게 합니다. 역시 25회에서 우리는 사회의 관습과 문화와 국가의 법질서 등에 의한 제한이 없다면 자유도 없다. 자유의 독특함은 제한됨으로써 실현된다는 데 있다는 해겔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멋진 정의이지만 함석헌은 자유를 이렇게 풀이하죠. 제가 곧 까닭이라고. 그래서 자유는 스스로 이유를 가지고 함이라고 말입니다. 얻어서 자유가 아니라 얻으려 하는 데에 자유가 있다. 다만 자유는 방종과 멀지 않고
의지는 늘 고집과 교만에 빠지기 일쑤이기에 자유의지와 함께 양심을 넣어 자유에 가는 곳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했다. 자유의 가치는 제 마음대로 하는 데 있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지 않는 데 있다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이긴 해도 역시 한자를 풀이하는 함석헌의 정의가 더 쏙쏙 들어오네요. 태어남이 곧 고통의 시작이고 삶은 고통의 바다라는 부처의 말처럼 함석헌도 가시 없는 장미를 볼 수 없듯이 개인은 고통을 통해 자유에 이르고 역사 역시 고통의 길이요 순환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함석헌에게 고는 생명, 즉 삶의 근본 원리입니다. 삶을 풀었으면 살림이고 거기에서 참 멋진 순우리말 살림살이가 나왔죠. 살았다 하면 결국 살 이유를 알았음, 할 일이 있음이라고 함석헌은 말합니다. 생이 곧 명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학대받고 천대받았으면 자유 귀한 줄을 알았어야 할 것을 그 학대와 천대가 너무 깊이 뿌리 박혀서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귀한 줄, 그것이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것인 줄조차 잊은 채 숨만 쉬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함석헌이 꼽은 우리 민족의 단점 중 첫 번째이자 그 바탕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처음에 언급한 생각 없음입니다. 한국 사람은 심각성이 부족하다, 파고들지 못한다는 말이다, 생각하는 힘이 모자란다는 말이다, 깊은 사색이 없다. 그래서 시 없는 민족이요, 철학 없는 국민이요, 종교 없는 민중이다. 이것이 큰 잘못이고 나아가 연구성, 내구성, 계획성, 주도성도 부족하다는 거죠. 온화가 무엇이 나쁘며 평화가 무엇이 잘못이리오만 날카롭지 못하다, 규모가 크지 못하다, 맑은 건 좋은데 바닥이 너무 들여다 보이고 밝은 건 다행인데 그윽하고 엉큼한 데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라를 위한 큰 계획 없는 이 백성에게 국방이 어디 있으리요? 라는 탄식이 이어지는 건 당연하죠. 이 모든 건 하나입니다. 생각이 없으니 계획이란 게 없고 그래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으며 조금의 어려움이 닥쳐도 이리저리 흔들리니 내구성은커녕 영구성도 없을 수밖에요. 많은 학생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아주 잠시 생각하는 척하고는 생각해봐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하지만 그들 딴에는 그 아주 잠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한 시간이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는 무지가 답답하고 안쓰러울 뿐이죠. 알 수 없다는 것은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논리라는 삽을 들고 스스로 자기를, 그 이유를 파고 또 파야 하는 거죠. 스스로 이유를 가지고 함이 생명의 살아있음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파지 않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고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자유 없이, 아니 자유를 빼앗긴 채, 그리고 생각 없이 타인의 모든 걸 쫓고 따라하기 바쁜 거고요. 함석헌은 자유를 팔아먹은 놈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법이라고 경고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일, 자기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이 일이 100가지 병, 100가지 폐해의 근본 원인이다. 자기를 잊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 자유가 없다. 나아가 민족적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대동단결이 안 된다고 탄식합니다. 모든 생각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평생 수많은 계획을 세웠어도 그중 쉬운 몇 개를 제외하고는 죄다 실패한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실패하면서도 누구 하나 제대로 그 이유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본 사람을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온갖 핑계를 찾을 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의 체력, 체질, 성향, 관심사 등 자기 자신을 전혀 몰라서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아침형인지 새벽형인지, 저녁 몇 시에 자면 아침 몇 시에 일어날 때 피곤이 풀리는지, 몇 분 동안 집중할 수 있는지, 그러고 나면 몇 분을 쉬어야 다시 집중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때 집중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밤을 새우면 새벽 몇 시에 졸리고 얼마 만에 잠이 깨는지, 하룻밤을 새우면서 공부하면 다음날 얼마만큼의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 한 과목을 꾸준히 하는 것과 여러 과목을 계속 바꿔가며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등등 다 열거하기 벅차지만 함석헌이 말하고자 한 바를 쉽게 단순화시키면 이것과 그리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민족의 두 번째 단점은 34회에서도 말한 바 있듯이 우리 민족은 문화를 파괴하는 버릇이 많다. 전쟁으로 인해 우연히 부득이 없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한번 판국이 바뀌면 전의 것은 싹 없애버리려는 버릇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단점은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함석헌이 시대마다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어쩜 그리도 지금의 모습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지,
조금도 변한 게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만 정치를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고려 예종의 명을 받아 윤관이 한창 여진을 토벌하던 때 국회에서는 나머지 의원들이 되지도 않은 이유를 들며 윤관을 씹기에 바빴습니다. 나라도둑 토벌에는 그렇게도 약하였던 놈들이 공신 토벌에는 어찌도 그리 강하냐. 고려가 원나라에 속국이 된 후에는 임금이나 신하나 나라를 도로 찾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 이가 없고 모두 제 나라보다도 원해가 있기를 좋아했다. 심지어 원에 아주 합병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내놓은 사람까지 있었다. 이때 원나라가 지금의 일본이나 미국은 아닐는지요. 강한 놈 앞에선 알아서 비굴해지고 기는 버릇이 이젠 뼛속까지 파고든 상태에서 들어선 조선왕조 500년 동안은 그저 어긋남이요, 거꾸러지며 깨짐이다. 애초부터 이소 4대를 표어로 삼고 된 구차한 건국인지라 구차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조선 중기에 들어서면서 당쟁이 변질되어 붕당이 되었는데 당파 싸움은 다른 민족에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이유도 주장도 없이 그저 미움과 시기에서 했던 사례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왜 예나 지금이나 이 모양 이 꼴인 걸까요? 함석헌은 정확히 핵심을 짚어냅니다. 이놈들의 무서운 것은 왜국이 아니요, 나라 안에 큰 인물이 생기는 일이다. 왜국은 강해지면 식민지로 복종하면 그만이므로 그들에게는 전쟁에 지는 것도 걱정되지 않고 나라 주권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 아니었다. 그놈들에게는 오직 올바르고 위대한 사람이 나서 자기네 세력을 빼앗을까봐 그것만 걱정이었다. 여기에 무슨 말을 더 보태겠습니까? 해방 후 잘못 끼워진 첫 단추인 일제잔재 청산과 민족의 순환이자 치욕인 위안부와 징용 문제는 건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 선조 대부분이 당시에도 정치인들이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었으니까요. 몇 년째 산적해 있는 다급한 민생 관련 법안들이 매우 많고 그 법안들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해야 할 공부의 양도 매우 많습니다.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라면 국회 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정도죠. 그러나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른 채 상대의 말꼬리 하나, 졸업장이나 상장 하나 가지고 여기저기 뒤만 캐며 반년을 허송으로 보내고 있으니 국회의원인지 연예부 기자인지 분명 본인들도 헷갈릴 겁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뭐를 크게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하겠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정치라는 어휘만 들어도 이를 갑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함석헌의 말을 들어보죠. 본래 정치란 묵인이다. 정치를 누가 해달랬나? 저희가 나서서 한답시고 떠드니 잘못 없으면 묵인하고 잘못이 있어도 과히 심한 것 없으면 참고 참다가 정말 아니 되겠으면 그때는 일어나 혁명을 한 후 또 나서는 놈 중에서 비교적 그럴듯한 놈을 골라 맡기고 또 묵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대로 정치한다는 놈마다 민중 생각을 아니하였기에 백성이 정치에 따뜻한 혜택을 입어본 일이 없다. 그래서 벼슬아치라면 승냥이 같이만 알아왔고 정부여 관청이라면 대적으로만 아는 버릇이 박혔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나무에 씨가 보존되는 곳이 높은 가지끝이 아니라 낮은 땅속인 것 같이 옳은 사람의 씨도 정부의 높은 자리에는 있지 않다는 말에 한 표 보태렵니다. 함석헌이 지적한 우리 민족의 세 번째 단점은 생각이 없음에 자유를 빼앗기고 종살이해온 것이 너무도 뿌리 깊어 한낱 현실적인 생존이 모든 정신적인 것, 의미적인 것을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안타까워한 사건이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죠. 이성계가 내세운 말들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모르지 않는다. 이날에 이상이 죽고 악착 같은 현실이 이긴 것이 분하다는 말이다. 구차스러운 현실의 작은 칼이 그나마 남았던 우리 혼의 날개를 자르고 만 것이 하도 슬퍼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1960년 4.19 혁명에 이어 1961년 5.16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4.19 후에 5.16이 왔다는 것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충돌이다. 뜻이 중요하냐, 먹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싸움이라고 규정합니다. 살림을 세우려거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려거든 뜻을 세워야 하며 뜻을 세우려거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고 지금도 하지 않죠. 따라서 우리가 이리도 고난의 민족이 된 건 우리 지은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가 지은 죄라는 건 자기를 버린 것이요 뜻을 찾지 않은 것이 됩니다. 뜻을 찾는 것이 정신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함석헌은 위대한 일은 위대한 혼이 있고서야 되는 것이요 위대한 혼은 위대한 교육이 아니고는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지도하지 못한 지식인과 종교인과 교육자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물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하지만 16회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장의 끼니와 주거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건 의미이고 희망이고 뜻이고 이상입니다. 사람은 빵만 먹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예수의 말도 같은 의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체화해서 뜻을 갖고 이상을 품고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함석헌은 이렇게 말하죠. 민중은 뜻을 찾는다. 민중은 위대함을 한번 보면 절대적으로 숭배한다. 그런 민중이 몸과 마음을 바치고 나서는 날 못할 것이 무엇인가? 주몽이 위대한 것은 민중에게 뜻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요. 고구려가 위대한 것은 그 민중이 위대한 국민적 이상에 가슴이 부풀고 타올랐기 때문이다. 사람이 가슴속에 한 조각 이상을 품고 거기 가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을 때까지는 산 사람이고 그 이상이 죽어 없어지면 살았어도 송장이다. 국민적 이상이 죽은 다음 있을 것은 내란밖에 없다. 이것은 히틀러 치하의 독일 민족을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 발밑에서 벌어지는 지금 우리의 사분오열을 보며 충무공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의 이런 한심한 짓거리가 충무공의 죽음을 온갖 고문 속에서도 독립을 되찾을 조국의 미래를 믿으며 당당한 미소로 죽음을 맞이한 독립 열사들의 죽음을 소위 개죽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아야 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21장에서 함석헌이 사육신을 유성원, 하위지, 이계, 박팽년, 성산문, 유흥부로 소개한 건 추강 남효운의 추강집을 참고했기 때문인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유흥부 대신 김문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의 최청사와 최홍사는 연산군 10년부터 각지의 미녀와 관기를 선별해서 연산군의 기쁨조로 삼기 위해 파견되던 관리들입니다. 그렇게 뽑혀서 서울로 올라온 이들을 운평, 그 중에서 뽑혀서 궁궐로 입성한 이들을 흥청 또는 개평, 그 중에서도 연산군의 측근에 배치된 이들을 지과흥청, 그 중에서도 연산군과 하룻밤을 보낸 이들을 천과흥청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시간에 독립협회 활동부터 언론인을 거쳐 이승만을 이어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지냈으나 늘 자신을 나라를 잃고도 부끄러움 없이 태평하게 먹을 것 먹고 사는 놈이라는 뜻의 무치생 내지 나라를 잃어 미친 노예라는 뜻의 태백광노로 부르던 배간 박은식이 임진왜란 후 징비록을 쓴 유성룡의 마음으로 1864년 고종즉위부터 1911년까지의 47년간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아픈 역사, 한국 통사를 살펴보겠고 이번 방송의 마지막은 함석헌의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그래도 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써놓고 나면 찢어버리고 싶어 못 견디는 이 역사, 찢었다가 그래도 또 모아대고 쓰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 역사, 이것이 역사냐? 나라냐? 그렇다. 내 나라며 내 나라요. 내 역사며 내 역사니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